네, 이번에는 정책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25년도 현재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이 교육을 하고 있는 시기에는 국회가 이 법안을 처리를 하는데 추경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 추경을 처리를 해서 31조 4천억 원인가를 통과를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그 돈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돈을 투여를 하는 거죠. 그 안에는 이제 민생지원금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분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정책이라는 것이 정치와 무단히 관련이 있는 과목이어서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성향하고 이론하고 좀 구분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분배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사회복사 선생님들도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성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공동적인 성향에서는 사회복사는 분배론자이기 때문에 분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론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앞에서 이 얘기를 꺼냈냐면은 이런 어떤 사회 환경 변화, 그 다음에 정책적 변화들이 이 정책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뀔 때도 이 문제의 변화가 좀 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바뀔 때도 지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 문제 아직 내지도 않았고요. 10월 달 넘어서 11월 달, 12월 달이나 돼야 이제 문제를 내는 때인데, 그 사이에 뭐 스피디하게 뭔가 변화가 되는 것들이 되게 많고, 정책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어떤 주택정책, 인구정책, 어떤 경제정책,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분배정책,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론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뒤에 이제 지금의 정책과 관련된 어떤 이론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한 5문제 정도는 현재의 정책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국민연금이나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들과도 관련 있는 내용들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복지는 얘기했지만 돌봄통합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상식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정권이 계속 유지될 때, 그러니까 한 5년 사이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시험 보니까 그럼 이제 크게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정권이 바뀌거나 사상이 다른 정권들 서로 사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권이 나타나면은 이게 영향을 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272페이지에 보시면 소수의 재산권을 지키는 자유에서 다수재 중에 공평한 분배를 지키는 자유로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뭐냐면은 여기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라는 부분들.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 목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할 때 인간 존엄성. 인간 존엄성, 그 다음에 뭐예요? 자립성.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기 보면은 개인의 성장과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 기능적 목표도 있죠. 요게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의 사회기능적 목표의 하부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통합과 안정, 경제성장과 안정, 정치적 안정.
지금 이 정부가 표방하는 것이 바로 뭐다? 사회 통합이라는 거예요. 그 장관을 뽑을 때도 이쪽 땅에 있는 사람, 이쪽 땅에 있는 사람 다 데려다가 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서로 다른 사람을 쓰다 보니까 이제 통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제 성장과 안정. 이게 지금 분배하는 것이 전부 경제 성장 그리고 안정이라는 부분들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정치적 안정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소득 재분배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가 어디 있습니까? 213페이지에 보면은 시간 기준, 소득 기준, 그 다음에 뭐예요? 세대 기준. 예, 요거 소득 재분배와 관련된 내용, 단기적 재분배, 장기적 재분배,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 세대 내 재분배. 이것도 최근 3년 동안 계속 나왔던 문제라는 거죠. 뭐 많으면 3문제, 적으면 한두 문제 정도 나왔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개념 속에서 괴롭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보시면 EITC 제도라는 게 나오는데 EITC 제도. 근데 EITC 제도가 요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제가 거기 옛날엔 뜻을 떠놓지 않았지만 이번에 써놨는데 EITC 제도는 뭐냐면은 근로장려금이라고 하여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EITC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소득 재분배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로장려금.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자유를 하도 그 연설문에 자유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하고 자유대한민국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아주 일정했어요. 이 기득권의 자유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아마 자유에 대해서는 한두 문제 정도로 축소가 될 것 같고 이 평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그 차이는 자유를 중시하느냐 평등을 중시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평등을 중시하는 거기 때문에 평등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자유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유는 윤석열 정부가 얘기한 그 기득권의 자유를 얘기하는 소극적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자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극적, 적극적에 대한 비교라는 부분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평등이라는 부분들은 분배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어서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 평등 요 세 가지에 대한 개념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 평등 요 세 가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앞에서 설명하는 것만 봐도 와, 이게 사회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게 정책론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간을 인간 그 자체로 보는 순간부터 사회복 정책은 시작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 있잖아요. 영국의 사회보장. 그 구빈법.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빈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234년에 이른 신빈민법까지 이 역사적 과정이라는 부분들 역사적 과정이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아주 전통적인 거예요. 정책론 문제에서 한두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그 다음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뭐 자선조직협회는 설명드렸고 거기 보시면은 인보관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에 대한 것들을 아까 실천론에서 잠깐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에 대한 정의를 좀 알아두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인보관에 대해서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베버리지 보고서는 안 나올 수 없어요. 이 베버리지 보고서가 안 나온다라는 건 결국에는 붕어빵에다가 팥을 안 집어넣는 거와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두 문제씩은 나옵니다. 심지어는 정책론 1번 문제가 다음 중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말하는 5대 악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요거는 꼭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그 베버리지 보고서 옛날에 정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277페이지 보면 독일 그 비스마르크 당근과 채찍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전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시문을 하나 나와요. 그래가지고 국가에 의한 사회보험 질병산재 노령을 질병산재 노령이라는 부분들을 바꿔내는 형태로 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론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예,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 역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1급 이제 교육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방점을 찍고 지역사회복지론부터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까지 역사 부분들을 굉장히 설명을 디테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루즈벨트 뉴딜 정책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사회보장법, 그 다음에 사회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풍요 속의 빈곤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다? 예, 존슨 대통령.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영국에도 존슨 총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문을 읽을 때 다음 중 미국의 정책이 아닌 거, 영국의 정책이 아닌 거 이렇게 할 때 이 존슨 대통령 얘기를 합니다. 존슨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복지국가 발전 단계 개념이 있는데 여기보다는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는 제가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과 동시에 이 279페이지에 보면은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분류가 있어요. 에스핑 안데르센이라고 얘기하는데 에스핑 앤더슨 안데르센 네, 복지국가 분류 네, 요것이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지국가 분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신자유주의 그 다음에 뭐예요? 보수주의 집합주의 사회민주주의 예. 이 세 가지 영역의 특성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에스핑 앤더슨에 대한 문제도 그냥 진짜 그 붕어빵에 그 팥 안 집어넣는 것처럼 시험 문제 안 나올 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사회복지정책 발달 이론에 보시면은 산업화 이론이 되게 중요해요. 산업화 이론이라는 부분들은 수렴 이론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서 필요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이론을 산업화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음모 이론입니다. 음모 이론은 사회가 어지러울 때 연예인들의 스캔들을 터뜨려서 하는 게 음모 이론이 아니고 음모 이론이라는 건 뭐냐? 모든 것에는 그 의도가 있다라는 정책이라는 부분들 자체가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나라, 국가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은 위인 엘리트 이론이 있는데, 위인 엘리트 이론은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나왔으니까 그거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이라는 것이 기득권, 그 기존의 권력이 있고 그다음에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에 의거해서 정책이 바뀌는 거지, 대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회복지 국가의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 국가의 유형은 누가 있냐면 윌렌스키와 르보, 그 다음에 티트머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지 앤 윌딩. 이 세 가지인데 요새는 아주 조지 앤 윌딩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4분법. 요걸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282페이지에 보시면은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에다가 제가 설명 명확하게 써드렸으니까 이 부분 공부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283페이지에 보시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떤 지원을 줄 것인가 라는 길버트 스펙트에 대한 이론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길버트 스펙트가 네, 3P 이론을 얘기를 하는 것들도 중요한 부분인과 동시에 요거는 과정, 산출, 효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길버트 스펙트 테렐의 산출 산물 분석의 4가지 틀,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한테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산물 산출 분석의 4가지 틀, 산물 산출 분석의 4가지 틀,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쭉 가서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이론을 보시면은 엘리트론이 또 나오고요. 그 뒤에 보면 합리 모형, 그 다음에 점증 모형, 최종 모형, 집합 모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형과 관련된, 정책 모형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넘어가서, 자, 여기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또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또 비교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보편주의하고 선별주의, 이거는 지금 그 국민들에게 25만 원씩 나눠주는 정책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정책,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 이 분배 정책인데, 보편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왜 삼성에 이재용 회장한테까지도 25만 원 줘야 되느냐, 이건 말이 안 돼요. 15만 원이죠. 예, 그분은 돈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돈을 줄 필요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선별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줘야지, 100% 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보편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요것에 대한 구분점을 명확하게 아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급여의 형태라는 게 있어요. 예, 급여 형태. 현금, 현물, 바우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묻는 것들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뒤쪽으로 갈수록 시험 문제가 상식 문제로 많이 바뀌게 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요번에 이제 그 국민 지원금 25만 원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현금으로 나가지 않죠. 현물로 나가지 않습니다. 뭘로 나갑니까? 예, 증서, 바우처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드에다가 포인트를 적립시켜 가지고 활용하고 써야 되는 곳이 한정돼 있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급여의 수준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급여의 수준도 최저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예,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조세주의 국가예요. 예, 조세주의 국가. 예, 조세. 요 조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 예, 중요성,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약간 더디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뭐냐면은 바로 민영화입니다. 민영화라는 건 뭐냐면 국가의 기관들,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데를 기업으로 팔아넘기는 거죠. 영국에서 대처 수상이 이 대처를 잘못해서 전기, 수도 이런 것들, 교통 이런 것들을 전부 이 기업으로 팔아넘기다 보니까 영국의 물가는 정말 빠져 죽을 만큼 비싸죠. 예,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민영화에 대한 개념, 예,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전달체계라는 게 있는데, 전달체계는 행정론하고도 관련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달체계, 예, 민간, 사적 전달체계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공공전달체계, 예, 민간전달체계, 공공전달체계, 요것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4대 보험과 관련된 부분. 4대 보험.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회보험이라고. 그 다음에 민간보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구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보시면은 최저생계비 측정 방식도 있습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물량, 반물량, 상대적 빈곤선, 주관적 빈곤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가장 많이, 이제 4대 보험 중에 4대 보험과 관련된 부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 이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법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제론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이번에 정책론에다가 제가 좀 새로 내용을 좀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요새 뭐 3년 동안 2번, 3번 나온 게 의료보험, 건강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포괄수까지, 행위별 수까지.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정책론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했어요. 꽤 많죠. 예, 내용이 꽤 많고 시간도 의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몇 분 차이지만은 제가 뭐 앞에다가 막 군더더기 얘기하고 막 그러는 것조차도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것도 지역사회복지론이라든가 법제론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정책론은, 지역사회복지론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상식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아, 이게 좀 포괄적으로 폭넓게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은 제대로 공부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여기에
정책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요점 정리를 해주는 게 아니다. 요점 정리에 대한 길라잡이를 해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요령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책론에 마치고요. 행정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